아버지, 혹시 며느리가 범죄자일 수도 있을까요? 박민수가 법정 증언대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 그 순간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되돌아보게 된다. 1년 전만 해도 나는 그저 평범한 시골 할아버지였다. 은퇴 후 고향에 내려와 나무 냄새가 좋아 목공일을 시작했고 도시에서 내려온 아들 부부가 카페를 열며 새로운 꿈을 키우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 손님도 별로 없는 카페에서 나오는 명품 가방들, 일주일마다 바뀌는 외제차, 그리고 며느리 수진의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눈빛. 작은 의욕들이 실타래처럼 얽히기 시작했다. 만약 내가 그때 모른 척했다면? 만약 그 비 오는 새벽에 창문을 열어보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도 47명의 젊은이들이 지옥 같은 고리에 시달리고 있을 것이고 내 아들은 모르는 채로 범죄의 공범이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는 대가는 혹독했다. 가족의 신뢰는 산산조각 났고 아들은 나를 원망하며 등을 돌렸다. 그럼에도 나는 선택해야 했다. 가족의 평화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더 큰 정의를 위해 모든 것을 걸 것인가. 이것은 한 아버지가 가족을 구하기 위해 가족과 싸워야 했던 이야기다.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작업실에 깔린 오늘 아침의 햇살이 톱밥 사이사이로 스며들어 황금빛 먼지를 춤추게 한다. 나는 박노영, 68배 나이로 이제 막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중이다. 20회가 넘도록 시청해서 민원과 서류 더미와 씨름하던 내가 이제는 나무와 대화하며 하루를 보낸다. 아버지, 커피 한잔 하세요.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아들 민수가 따뜻한 미소와 함께 커피잔을 건네고 있다. 그의 손목엔 처음 보는 시계가 반짝인다. 롤렉스처럼 보이는 그 시계는 내가 평생 벌어도 살 수 없을 만큼 비싸 보였다. 고맙다. 민수야. 커피를 받아들고 창밖을 바라본다. 저 멀리 민수가 운영하는 카페가 보인다. 숲속의 향기라는 간판이 오후 햇살에 반짝거린다. 개업한 지 반년이 넘었지만 손님은 여전히 드물다. 하루 종일 문을 열어두어도 겨우 서너 명 정도가 전부다. 그런데도 민수와 수진은 늘 여유롭다. 수진이 어제 들고 다니던 가방은 분명 에르메스였다. 며느리가 좋아하는 브랜드라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 가방 하나가 내 한 달 생활비보다 비쌌다. 카페 한편에는 고급 와인들이 진열되어 있고 민수는 일주일마다 다른 외제차를 몰고 다닌다. 요즘 카페 운영이 어떠냐?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아직 적자긴 하지만 곧 나아질 거예요. 민수가 대답했지만 그의 표정엔 걱정이 없었다. 오히려 자신감이 넘쳤다. 나는 다시 나무판을 켜기 시작했다. 상수리 나무의 결이 톱날 아래로 부드럽게 갈라지면서 은은한 향기가 피어올랐다. 하지만 마음속 한구석에서는 다른 향기가 맴돌고 있었다.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미묘하게 어긋나는 냄새 말이다. 저녁이 되어 수진이 저녁 초대를 하러 왔다. 그녀의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귀에는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반짝였다. 신혼 때 봤던 소박한 며느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아버님, 오늘 새로 들어온 와인이 있어요. 같이 드실래요?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왠지 그 미소 뒤에 무언가 숨겨진 것이 있는 듯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업실을 정리했다. 햇살이 기울어지면서 작업실 한편에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그 그림자가 마치 내 마음속 의문처럼 어둡고 모호하게 느껴졌다. 제2장 낯선 남자들의 발자국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깼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가 넘었다. 어젯밤 늦게까지 찬장 제작에 몰두하다 보니
몸이 뻐근했다. 물을 마시러 부엌에 나갔다가 창문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민수네 카페였다. 평소 같으면 벌써 문을 닫았을 시간인데 지하 창고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혹시 도둑이 든 건 아닐까 싶어 우산을 챙겨 나섰다. 카페에 가까이 다가서자 지하로 내려가는 철제 계단이 보였다.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외부 출입구였다. 그곳에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번 물건은 품질이 좋네. 원산지가 어디야? 콜롬비아산이라고 들었는데 확실하지는 않아. 가격은? 이 정도면 시세보다 싸지. 빨리 처리해야 해. 나는 숨을 죽이고 지하 창고의 작은 창문 틈새로 안을 들여다봤다. 3명의 남자가 검은 가방들을 나누어 담고 있었다. 그들의 옷차림은 평범했지만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았다. 마치 이런 일에 익숙한 사람들 같았다. 그때 한 남자가 무언가를 꺼내 확인했다. 흰색 가루가 든 작은 봉지였다. 내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설마 이게 품질 확인됐고 다음 주까지 다 처리 가능할 것 같은데. 좋아. 그럼 다음 물량은 언제 들어와? 이번 주 말쯤. 루트는 동일하고. 남자들이 가방을 정리하며 대화를 마무리했다. 나는 서둘러 그 자리를 벗어나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민수가 평소보다 일찍 찾아왔다. 아버지, 어젯밤에 카페 근처 지나가신 적 있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가슴이 덜컥했지만 모른 척했다. 왜 그러냐? 아, 그냥요. CCTV에 누군가 지나가는 게 찍혔다고 해서요. 민수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 날카롭고 경계하는 듯했다. 이런 아들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수진이가 말하던 와인 보관고 말인데 혹시 한번 볼 수 있을까? 아, 그곳은 습도 조절이 중요해서 함부로 열면 안 돼요. 수진이가 아주 공들여 관리하거든요. 민수의 대답은 매끄러웠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다. 와인 보관에 그렇게 예민할 필요가 있을까? 점심을 먹고 작업실로 돌아와 나무를 켜며 생각에 잠겼다. 어젯밤 본 것이 정말 내가 생각하는 그것일까? 혹시 내가 너무 의심이 많아진 건 아닐까? 하지만 상수리나무 향 사이로 스며드는 또 다른 냄새가 있었다. 달콤하면서도 씁쓸한 뭔가 위험한 냄새였다. 수진이 시장에 다녀온다며 나간 지 1시간쯤 지났을 때였다. 민수에게 완성된 원목 테이블을 가져다 주러 카페에 갔다. 평소 같으면 배를 누르고 기다렸겠지만 가족이니 그냥 들어갔다. 민수야, 테이블 가져왔다. 대답이 없었다. 민수는 아마 2층 사무실에 있는 모양이었다. 테이블을 카운터 옆에 세워두고 돌아서려는데 바닥에 떨어진 갈색 종이봉투가 눈에 띄었다. 봉투는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 서류들이 삐져나와 있었다. 호기심이 일었다. 혹시 카페 운영과 관련된 서류일까? 아니면 그 와인 보관고와 관련된 것일까? 종이봉투를 집어들고 내용물을 확인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농협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수십 장의 대출 서류들, 차용증과 함께 묶여 있는 서류들에는 모두 젊은이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금액을 보니 적게는 300만 원부터 많게는 2천만 원까지 다양했다. 김지훈, 이소영, 박민철 이름들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다. 이 아이들은 내가 공무원 시절 장학금을 지원해줬던 애들이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던 그 아이들 말이다. 서류를 더 자세히 살펴보니 상황이 더욱 심각했다. 이자율이 월 10%가 넘었다. 법정 최고금리를 훨씬 웃도는 수치였다. 그리고 담보로 제공된 것들을 보니 기가 막혔다. 부모님 명의의 집 권리증서, 농토 등기부 등본, 심지어 할머니의 전답까지. 이 아이들이 이런 걸 담보로 잡혔다고?
손이 떨렸다. 지훈이는 내가 아끼던 학생 중 하나였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할머니와 단둘이 살며 용돈벌이로 신문 배달까지 했던 모범생이었다. 그런 아이가 할머니의 논밭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니. 서류 뒷면에는 연체시 처리 방안에 대한 메모가 적혀 있었다. 물리적 압박, 가족에게 연락, 담보물 처분 준비 같은 섬뜩한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그때 계단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급하게 서류를 봉투에 넣고 원래 자리에 놓았다. 민수가 내려오고 있었다. 아, 아버지 언제 오셨어요? 테이블 가져다 줬다. 잘 맞나 확인해 보렴.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민수가 이상하게 쳐다봤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얼굴이 좀 아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다. 수진이 단순히 마약 관련 일에만 연루된 게 아니었다. 고리대금업까지 하고 있었고 그 피해자들은 하필 내가 아끼던 학생들이었다. 작업실에 앉아 망치를 들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저 아이들이 지금 어떤 고생을 하고 있을까? 혹시 이미 담보로 잡힌 재산을 잃은 건 아닐까?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마치 경고등처럼 느껴졌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사흘밤을 뒤척인 끝에 결심했다. 민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다. 아무리 충격적이어도 가족끼리는 진실을 나눠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침 일찍 민수를 작업실로 불렀다. 그는 평소보다 경계하는 표정으로 들어왔다.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민수야, 앉아라. 할 얘기가 있다. 나는 지난 며칠 동안 본 것들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새벽에 카페 지하에서 본 낯선 남자들, 흰 가루가 든 봉지들, 그리고 종이봉투 속의 대출 서류들까지. 김지훈이, 이소영이 이 아이들 기억하지? 내가 장학금 줬던 애들이야. 그런데 수진이가 이 아이들을 상대로 말을 마치기도 전에 민수가 벌떡 일어섰다. 아버지, 그만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그의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수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오해예요. 민수야, 내가 직접 봤다. 서류도 확인했고. 서류요? 아버지가 남의 물건을 뒤져보셨다고요? 민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이런 아들을 본 적이 없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니. 수진이가 지금 위험한 일에 위험한 일이라뇨. 아버지는 수진이를 얼마나 알고 계신데요? 우리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민수야, 진정해라. 아버지는 진정하라고요? 아버지가 제 아내를 범죄자 취급하는데 어떻게 진정해요? 민수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순간 그가 나를 때릴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평생 손끝 하나 다치지 않게 키운 아들이 나를 향해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혹시 아버지가 노망이 드신 건 아닐까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나이 드시면서 없는 일도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던데, 민수야, 너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냐? 아버지,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너무 이상한 소리만 하셔서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내가 키운 아들이, 내 품에서 자란 아들이 나를 정신병자 취급하고 있었다. 그럼 너는 수진이를 믿는다는 거냐? 당연히 믿어요. 제 아내니까요. 그 아내가 마약 거래를 하고 대학생들을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한다는 걸 알고도. 아버지. 민수가 소리를 질렀다. 작업실의 연장들이 울렸다. 그만해요. 더 이상 우리 가족을 의심하지 마세요. 그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나는 혼자 남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날 이후 민수는 나를 피하기 시작했다. 카페에 가도 바쁘다며. 얼굴도 제대로 보지 않았다. 수진도 마찬가지였다. 예전처럼 따뜻한 미소 대신
어색한 인사만 건넸다. 저녁을 같이 먹자는 초대도 끊어졌다. 평소 일주일에 두세 번은 함께 식사를 했는데 이제는 아예 연락도 오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나자 더욱 노골적이 되었다. 길에서 마주쳐도 민수는 고개를 돌렸다. 마치 나를 모르는 사람처럼 대했다. 가족의 신뢰가 무너져 내린다는 게 이런 느낌인가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아들이 아무리 나를 원망해도 수진의 실체를 밝혀내야 했다. 그래야 민수를 구할 수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한번 결심을 다졌다. 아들을 잃더라도 진실만은 밝혀내겠다고.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다. 수진의 실체를 밝히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다. 마을 이장 김 씨의 소개로 만난 사람은 이한석, 서울광역수사대에서 30년을 근무하고 작년에 은퇴한 전직 경찰관이었다. 지금은 사설탐정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박 선생님 사정을 이장님께 들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군요. 한석은 50 중반의 단단한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다. 오랜 수사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카리스마가 느껴졌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의심스러워도 확실한 증거 없이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함정 수사를 합시다. 한석의 제안은 단순했지만 위험했다. 내가 직접 수진에게 접근해서 대출을 요청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며느리인데 어떻게 가족이라는 게 오히려 장점일 수 있습니다. 경계심이 덜할 테니까요. 일주일 동안 고민했다. 가족을 속이고 함정을 파는 것이 옳은 일일까? 하지만 그 피해를 당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생각하면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좋습니다. 해봅시다. 한석과 함께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나는 젊은 사업가로 위장하고 담보로 제시할 가짜 서류를 준비했다. 물론 실제 재산은 아니고 한석이 조작한 것들이었다. 제일 중요한 건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겁니다. 평소처럼 행동하되 대화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유도하세요. 작은 녹음기를 옷 안쪽에 숨기고 카페로 향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며느리를 함정에 빠뜨린다는 죄책감과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사명감이 교차했다. 수지는 평소처럼 따뜻하게 맞이했다 하지만 어딘가 어색했다. 민수에게서 내 이상한 행동에 대해 들었을 것이다. 아버님, 오늘은 어쩐 일로 수진아, 사실 부탁이 있어서 왔다. 나는 미리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말을 꺼냈다. 목공일을 확장하려는데 큰 주문이 들어와서 목돈이 필요하다고 했다. 은행 대출은 한계가 있고 담보는 있는데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수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경계하는 듯 하면서도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다. 얼마 정도 필요하세요? 한 3천만 원 정도면 담보는 뭐가 있으신데요? 나는 미리 준비한 가짜 등기부등본을 꺼냈다. 한석이 정교하게 만든 것으로 얼핏 보면 진짜처럼 보였다. 수진이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다.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마치 전문가처럼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아버님, 이런 일은 제가 직접 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 분이 있긴 한데. 누구든 상관없다. 급한 일이라서 그런데 조건이 좀 까다로울 거예요. 이자가 좀 높고 얼마나 높은데? 월 8% 정도요. 그리고 현금으로만 거래하고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 되고. 내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월 8%면 연 96%에 해당하는 살인적인 고리였다. 8%면 좀 높은 것 같은데. 요즘 시중에서 이 조건이면 싼 편이에요. 담보 조건도 까다롭지 않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차분했다. 마치 이런 대화에 익숙한 것처럼. 한번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네, 그러세요. 그런데 아버님. 수진이 내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이런 얘기는 민수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걱정할까 봐서요.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가족에게도 비밀로 하라는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녹음기를 확인했다. 모든 대화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다. 한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모든 게 녹음됐습니다. 잘하셨네요.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내가 방금 한 일이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 며느리를 함정에 빠뜨린 아버지 민수가 알게 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카페는 어둠 속에 잠겨 있었지만 그 지하 어딘가에서는 또 다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을지도 몰랐다. 한석과 함께 수집한 증거를 가지고 마을 파출소에 신고했다. 파출소장 김정민 경사는 내 예전 동료였다. 공무원 시절 여러 번 만났던 사이라 사정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었다. 박 선생님, 이 일이 정말입니까? 그래, 모든 게 녹음되어 있고 한석 씨가 직접 목격했어. 김 경사는 녹음 파일을 들어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이건 단순한 고리대금업이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네요. 광역수사대에 협조 요청을 해야겠습니다. 사흘 후 새벽 5시 광역수사대 형사 8명이 마을에 도착했다. 수사지휘관은 최경이었는데 한석의 예전 후배라고 했다. 이번 작전은 완전 비밀로 진행됩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니까요. 나도 수사에 동참하게 되었다. 증인이자 제보자로서 현장을 안내해야 했다. 오전 7시 카페 앞에 경찰차 세대가 조용히 도착했다. 평소 같으면 카페가 열리기 1시간 전이었다. 들어갑시다. 최경희의 신호와 함께 수사관들이 카페 안으로 들어갔다. 나도 떨리는 마음으로 따라 들어갔다. 카페 안은 조용했다. 수진이 2층 사무실에서 내려왔다. 평소와 달리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표정은 차분했다. 무슨 일이세요? 광역수사대입니다. 수색영장이 있습니다. 최경희가 영장을 보여주자 수진의 얼굴이 미묘하게 변했다 하지만 여전히 침착했다. 아, 그러세요. 어떤 용건인지 고리대 금업 및 마약류 관련 수사입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제야 수진이 나를 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아버님이 신고하신 건가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지하 창고부터 수색하겠습니다. 수사관들이 지하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수진이 그들을 가로막았다. 잠깐요. 거긴 와인 보관고인데 함부로 수색영장에 모든 구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하 창고의 문이 열렸다. 안에서 나온 것은 와인이 아니었다. 두꺼운 철제 금고가 벽면에 설치되어 있었고 각종 서류가 정리된 파일함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한쪽 구석에는 검은 가방들이 쌓여 있었다. 금고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열쇠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강제 개방하겠습니다. 수사관이 전동 절단기를 가져왔다. 쇠를 자르는 소리가 지하실에 울려 퍼졌다. 금고가 열린 순간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다. 수십 개의 인감과 도장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현금 뭉치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그리고 각종 위조 서류들과 대출 관련 계약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이건 뭡니까? 최경희가 인감들을 집어들며 물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다. 김지훈, 이소영, 박민철. 이 이름들 아시죠? 그런 사람들은 잘 모두 대출 계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월 이자가 8에서 10%네요. 또 다른 수사관이 서류를 확인하며 말했다.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인데 이건 연 96에서 120%에 해당합니다. 그때 검은 가방에서 흰 가루가 든 봉지들이 나왔다. 수사관이 간이 시약으로 확인해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마약 양성 반응입니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수진 씨, 체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누군가 몰래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수진의 얼굴에서 가면이 벗겨졌다. 그동안 보여준 따뜻한 며느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눈빛이 드러났다. 이 시골에서 누가 날 이길 줄 알았어? 그녀가 나를 향해 내뱉은 말이었다.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몇 년을 속여왔는데 겨우 늙은이 하나한테 들킨 거야? 그 순간 지금까지의 모든 의혹이 확신으로 바뀌었다. 수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적으로 우리 가족에게 접근한 것이었다. 바로 그때 민수가 카페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평소 출근 시간이었다. 무슨 일이야? 왜 경찰이 민수가 수갑을 찬 수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수진아. 왜 수갑을? 오빠, 아버지가 나를 함정에 빠뜨렸어. 수진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뭐라고? 민수가 나를 돌아봤다. 그의 눈에는 배신감이 가득했다. 아버지, 정말 그런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민수야, 아버지가 제 아내를 경찰에 신고했다고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민수야, 수진이가 한 일을 보면 뭘 했든 제 아내예요. 가족이잖아요. 민수가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는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왜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의 울음소리가 카페 안에 울려 퍼졌다. 수사관들도 잠시 작업을 멈추고 안타깝게 바라봤다. 수진이 끌려나가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돈다. 후회하게 될 거야. 나를 적으로 만든 걸 그날 저녁 집에 혼자 앉아 있으니 모든 게 꿈만 같았다. 며느리는 체포되었고 아들은 나를 원망하며 연락을 끊었다. 과연 내가 한 일이 옳았을까? 가족을 구하려다 가족을 잃어버린 건 아닐까? 창밖으로 보이는 카페는 경찰 테이프로 봉쇄되어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였던 그곳이 이제는 범죄 현장이 되어버렸다. 수진의 첫 재판이 열린 것은 체포 한 달 후였다. 지방법원 형사2부 법정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 언론인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까지. 작은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일치고는 너무 큰 관심을 받고 있었다. 나는 맨 앞줄에 앉아 있었다. 증인석 바로 앞자리였다. 한석도 옆에 앉아 있었고 민수는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 박수진을 입정시키십시오. 법정 문이 열리고 수진이 들어왔다. 죄수복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초라했다. 한때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던 그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차가웠다. 방청석을 둘러보던 그녀의 시선이 나와 마주쳤다. 순간 소름이 돋았다. 여전히 원망의 눈빛이었다. 검사, 기소 내용을 낭독해 주십시오. 피고인 박수진은 2022년 3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47명의 청년을 상대로 연 96%에서 120%에 이르는 고리대금업을 하였으며 동시에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47명 생각보다 피해자가 많았다. 내가 아는 학생들 외에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수진의 올가미에 걸려 있었던 것이다. 첫 번째 증인 김지훈을 신문하겠습니다. 지훈이가 증언대에 섰다. 할머니와 단둘이 살던 그 착한 아이가 많이 초췌해져 있었다. 피고인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작년에 등록금 때문에 돈을 빌렸습니다. 얼마를 빌렸습니까? 800만 원을 빌렸는데 한 달에 80만 원씩 이자를 내야 했습니다. 월 10%의 이자였다는 뜻이군요. 그 돈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할머니 논밭을 가져간다고 했습니다. 지훈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내가 장학금을 줬던 그 아이가 이런 고생을 하고 있었다니.
그 외에 다른 압박이 있었습니까? 남자들이 와서, 무서운 남자들이 와서 할머니를 협박했습니다. 할머니가 병원에 실려갈 뻔했어요.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수지는 여전히 무표정했다. 두 번째 증인은 이소영이었다. 그 아이는 아예 울음을 터뜨렸다. 2천만 원을 빌렸는데 6개월 만에 3,200만 원이 되었어요. 도저히 갚을 수 없어서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 했는데도 안 되어서 부모님이 집을 팔았어요. 집을 팔았다고요? 내 30년 살던 집을 그래도 다 갚지 못했어요.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 모든 고통이 내 며느리, 아니 내가 며느리라고 생각했던 그 여자 때문이었다. 세 번째, 네 번째 증인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모두 비슷한 이야기였다. 등록금, 생활비 때문에 급하게 돈을 빌렸다가 지옥 같은 이자에 시달린 이야기들. 어떤 학생은 자살을 시도했다고 했고 어떤 학생은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다고 했다. 다음 증인을 신문하겠습니다. 박민수 씨, 증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럽게 민수의 이름이 호명되었다. 나는 깜짝 놀라 법정 문 쪽을 바라봤다. 민수가 들어오고 있었다. 한 달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은 많이 야위어 있었다. 그는 나를 쳐다보지 않고 곧장 증언대로 향했다.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남편입니다.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럼 카페 지하 창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와인 보관고라고 들었습니다. 저도 속았습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단했다. 증인께서는 아버지가 신고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민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처음으로 나를 바라봤다. 처음에는 원망했습니다. 아버지가 제 가족을 파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아버지가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다. 아버지가 신고하지 않았다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했다. 저도 공범이 될 뻔했습니다. 모르는 채로 범죄에 가담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수가 피고인석의 수진을 바라봤다. 저는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한 일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처음으로 일그러졌다. 재판은 총 3개월간 8차례 열렸다. 매번 새로운 피해자들이 증언했고 증거들이 제시되었다. 마지막 재판날 최종 변론이 있었다. 피고인 박수진은 3년간 체계적으로 청년들을 상대로 고리대 금업을 벌였으며 그 과정에서 협박과 폭력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한 마약 유통으로 사회에 큰 해악을 끼쳤습니다. 이에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합니다. 변호인의 최종 변론도 있었지만 별다른 감경 사유를 찾지 못했다. 선고 공판날이 왔다. 피고인 박수진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15년 긴 세월이었지만 피해를 생각하면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다. 수진이 끌려나가면서 한 번 더 나를 바라봤다. 이번에는 원망이 아니라 체념의 눈빛이었다. 법정에서 나오는 길, 민수가 내 곁으로 다가왔다. 아버지, 그는 내 손을 꼭 잡았다. 미안합니다. 아버지를 원망했던 것 미안합니다. 나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민수야, 아버지도 미안하다. 다른 방법이 있었을 텐데. 아니에요. 아버지가 옳았어요.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계속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그날 저녁, 오랜만에 아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 어색했지만 따뜻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카페는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려고 해요. 혼자 괜찮겠니? 네, 괜찮아요.
이제 진짜로 새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이제는 희망처럼 느껴졌다. 재판이 끝난 지 6개월이 흘렀다. 오늘도 어김없이 아침 7시 작업실로 향한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 먼저 와 계셨네요. 민수가 작업복을 입고 들어온다. 카페를 정리한 후 함께 목공일을 하기로 한 지 석 달째다. 어서 와라. 오늘은 김씨댁 찬장을 마무리해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민수의 대답은 여전히 어색했지만 예전의 그 날선 기운은 사라졌다. 서로에게 상처를 준 시간들이 있었지만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다. 상수리 나무를 켜는 소리가 작업실에 울려 퍼진다. 민수도 옆에서 대패질을 하고 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이제 제법 모양이 난다. 민수야, 결이 반대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나무도 사람도 결을 잘못 건드리면 상처가 나는 법이야. 민수가 손을 멈추고 나를 바라본다.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저도 그때 아버지 마음을 몰랐어요. 이제 다 지난 일이다. 하지만 정말 다 지났을까? 가끔 밤에 잠들기 전 수진의 차가운 눈빛이 떠오를 때가 있다. 그리고 민수가 울먹이며 나를 원망하던 그 목소리도 아버지, 이 부분 어떻게 처리할까요? 민수가 나무 모서리를 가리키며 묻는다. 거친 부분이 도드라져 있다. 샌드페이퍼로 천천히 갈아내야 한다. 급하게 하면 흠집만 생겨. 네, 알겠습니다. 민수가 샌드페이퍼를 가져와서 조심스럽게 문지르기 시작한다. 거친 표면이 조금씩 매끄러워진다. 사람도 이렇게 되면 좋겠네요. 뭐가? 상처받은 마음도 시간을 두고 천천히 갈아내면 매끄러워질까요? 나는 대패를 멈추고 아들을 바라본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그때의 상처가 남아 있었다. 아내가 범죄자였다는 충격, 아버지를 원망했던 죄책감. 그럼 시간과 정성을 들이면 못할 게 뭐가 있겠니? 점심시간이 되어 둘이 함께 식사를 한다. 민수가 직접 만든 김치찌개다. 처음에는 짜기만 했는데 이제 제법 먹을만하다. 아버지, 지난번에 김지훈이 찾아왔었어요. 지훈이가? 내 대학 졸업하고 취업도 했다고 하네요. 아버지께 인사드리고 싶다고 했는데. 김지훈 수진의 고리대 금업 피해자 중 첫 번째로 증언했던 그 아이다. 할머니의 논밭을 담보로 잡혔던 그래. 잘 됐네. 할머니는 어떠신다고 하던가. 건강하시대요. 논밭도 되찾았고요. 다행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담보는 모두 반환되었다. 수진이 숨겨둔 돈으로 일부 배상도 이루어졌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냐? 내가 뭘 했다고. 아버지가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지훈이를 비롯해서 많은 아이들이 더 큰 피해를 봤을 거예요. 민수의 말에 가슴 한편이 따뜻해진다. 그래도 내가 한 일이 헛되지는 않았구나. 그런데 아버지 요즘 마을에서 아버지를 영웅이라고 부른다던데요? 영웅이라니, 그런 말하지 마라. 정말로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그저 공무원 출신 노인으로 봤다면 이제는 악을 물리친 의인으로 본다.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나쁘지는 않다. 오후에 작업을 재개한다. 오늘 만드는 찬장은 신혼부부를 위한 것이다. 따뜻한 가정을 꾸려나갈 그들을 위해 정성을 다해 만들고 있다. 아버지, 이 새끼손가락만한 홈은 뭐예요? 저기에 은밀한 서랍이 하나 들어간다. 주인만 아는 비밀 공간이지. 오, 재밌네요. 사람도 그런 게 있어야 해. 모든 걸 다 드러내면 재미없잖니. 그럼 아버지도 비밀이 있으세요? 글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민수가 웃는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다. 해가 질 무렵 작업을 마무리한다. 완성된 찬장은 제법 멋있다. 민수의 솜씨도 많이 늘었다. 아버지,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너도 수고했다. 작업실을 정리하면서
바닥에 쌓인 톱밥을 본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깎아낸 나무 조각들이다. 이 톱밥들도 버리지 말고 모아둬라. 왜요? 화목으로 쓸 수 있고 화분에 섞어도 좋아버릴 게 없다. 민수가 빗자루로 톱밥을 쓸어 모은다. 그 모습을 보며 생각한다. 우리가 겪은 아픈 시간들도 이 톱밥처럼 버릴 게 아니라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수가 말한다. 아버지, 다음 달에 소영이 결혼한대요. 소영이? 이소영이 말하는 거냐? 내 청첩장도 보내왔어요. 아버지도 오시라고 하네요. 이소영 수진 때문에. 집까지 팔아야 했던 그 아이가 결혼을 한다니 시간이 정말 빨리 흘렀다. 좋은 사람 만났나 보네. 내 대학교 선배래요. 사정을 다 알고도 받아준다고 하네요. 그럼 우리도 축하해줘야지. 제가 찬장 하나 만들어 드릴까 했는데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다. 우리가 만든 찬장이면 더 의미가 있을 거야.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본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났다. 며느리는 감옥에 가고 아들과는 등을 돌렸다가 다시 화해했고 이제는 함께 일을 하고 있다. 나무를 다루는 일과 사람을 다루는 일이 비슷하다는 걸 깨달았다. 둘 다 급하게 해서는 안 된다. 결을 파악하고 천천히 정성을 들여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신뢰다. 나무를 믿고 깎아야 좋은 작품이 나오듯 사람도 믿어야 진정한 관계가 된다. 신뢰는 무너지기 쉽다. 한순간의 의심, 한순간의 배신으로 오랜 세월 쌓아온 것이 무너진다 하지만 회복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다. 진심과 시간,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할 뿐이다. 내일도 민수와 함께 작업실로 갈 것이다. 새로운 나무를 깎고 새로운 작품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관계도 조금씩 더 단단해질 것이다. 톱밥 위에 새 출발 나쁘지 않다.